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수학을 어려운 과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일 것입니다. 개념을 암기하고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고 그리고 오답노트를 꼼꼼히 작성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겠죠? 아마도 쉽게 질려버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학이란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결국 수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먼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이 재밌나요? 만약 재미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어떤 학생은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는 반복적인 계산, 개념 공식을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 같아서. 그래서 수학이 재미없다. 과연 수학을 공부하는 게 쓸데없는 짓일까요? 그렇다면 학교 교과 과목에서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함께 수학을 배우는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모든 지식의 저장고인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궁금해했군요. 그렇죠?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질문에 답변을 달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다. 공감이 되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실생활 속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으로 커피숍을 운영하겠다고 하는군요. 물론 은행 대출도 받아야겠죠. 과연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알아야 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일단 커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커피의 원료인 원두의 종류에 따라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해야겠죠. 만약 커피와 관련된 지식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숍 운영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습득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커피와 관련된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면 좋겠네요. 더불어 바리스타 학원도 다녀도 되고요. 이렇게 커피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커피숍 운영 전략을 세워야 하겠죠.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도대체 커피숍 운영 과정이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만약 모른다면 책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지요. 답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간단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수학 문제 해결 방식과 커피숍 운영 방식이 거의 유사하죠? 네, 맞습니다. 수학을 제대로 배우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도형, 방정식, 함수 이런 거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실 끝입니다. 사회 나가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수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소주 한 병이 소주잔으로 몇 잔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직 어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딱 7잔 나옵니다. 왜 그렇다면 왜 소주 회사에서는 소주 한 병을 딱 7잔 나오도록 제조했을까요?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조금 어렵다고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주 한 병을 공평하게 나누어 마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인 사람들이 소주 한 병, 즉 7잔을 공평하게 나누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소수이거든요. 즉 주류회사가 소주 한 병을 정확히 7잔으로 제조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소주를 나누어 마실 때 적당량의 소주가 남게 하여 추가적으로 더 소주를 주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소주를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말인즉슨 소주의 양을 소주잔으로 약 딱 7잔 나오도록 제조한 이유는 바로 소주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도의 판매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학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두 문장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개념에 충실하라는 말을 개념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라는 말로 오해한 것이죠. 더불어 다양한 문제를 소화하라는 말을 여러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틀린 문제는 꼬박꼬박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는 말로 오해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충실하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개념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라. 도무지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의 숨은 의미는 그 개념이 왜 도출되었는지, 즉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도출된 개념인지, 그리고 이 개념을 알면은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식의 성질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등식의 성질이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등식이 성립하며 더불어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등식의 성질에 대한 숨은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등식의 성질은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도출된 개념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1차 방정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퀴즈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어떠한 1차 방정식도 모두 풀 수 있을까요? 즉, 모든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시간은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답을 찾으셨나요? 그럼 임의의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 equal c의 등식의 성질을 적용하여
그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등식의 양변에서 b를 뺀 후에 다시 양변을 a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어떠세요?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c의 해를 바로 구해버렸죠? 즉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어떠한 1차 방정식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식의 성질에 갖는 숨은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즉 우리가 풀지 못하는 1차 방정식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이 나오면 등식의 성질을 하나씩 적용하기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가끔 유사한 여러 1차 방정식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기계적인 계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인데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다 아는데 계속 연습하는 것이 바로 기계적인 계산 연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수학이 엄청 재미없겠죠? 이는 수포자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절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계산 연습은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지루하지 않게만 하면 되니까 너무 계산 과정에 열을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념에 충실하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념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개념의 숨은 의미는 그 개념이 왜 도출되었는지, 즉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도출한 개념인지, 그리고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양한 문제를 소화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파악을 해볼 차례죠. 문제를 통해 개념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머릿속으로 설계하라.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문제를 읽고 필요한 개념을 떠올립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교과서나 인터넷을 검색해도 됩니다. 둘째, 떠올린 개념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셋째, 개념을 활용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설계해 봅니다. 답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간단히 요약해 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설계된 내용대로 문제를 풀이하여 답을 찾습니다. 아직도 감이 오지 않나요? 그러면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읽고 필요한 개념을 떠올려 볼까요? 보아하니 1차 방정식의 정의와 해, 그리고 그 풀이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ax 플러스 b는 c꼴로 변형이 가능한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정의하며 1차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입니다. 즉 방정식의 해를 미지수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주어진 1차 방정식을 x는 괄호 꼴로 변형하면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해 볼까요? 여기서 출제의 의도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1차 방정식의 해와 그 풀이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두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고 했으므로 미정계수가 없는 방정식 5x-4 이퀄 6을 먼저 푼 다음 그 해를 또 다른 방정식 ax 플러스 3 이퀄 마이너스 4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미정계수 a에 대한 또 다른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도출된 방정식을 풀면 게임 끝.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방금 설계한 대로 천천히 풀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풀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미정계수가 없는 방정식 5x-4 이퀄 6을 먼저 풀면 x는 2가 됩니다. 그렇죠? x는 2를 또 다른 방정식 ax 플러스 3 이퀄 마이너스 4에 대입한 후 a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쉽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간혹 이 부분을 건너뛰고 정답만 찾으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개념을 조금씩 바꾸어도 유사한 문제를 직접 자기가 출제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풀었던 문제를 변형하여 그럼 새로운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죠? 하지만 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로부터 스스로 개념을 도출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다 보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부 방법을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문제 해결 과정 1.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2.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3.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4.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라.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요.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수학이 쉬워 보이나요? 아직도 수학이 어렵다고요? 그것은 바로 수학이 갖고 있는 그 특징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앞의 내용을 알아야 뒤쪽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고 1차 방정식을 알아야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즉 기초를 튼튼히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책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읽고 이해하다 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잠깐 기억하라는 말이 암기하라는 말과 다르다는 거 다들 아시죠? 줄줄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딱 보고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책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건너뛰면서 읽습니다. 여러 번 이해를 하다 보면은 앞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뒤에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70에서 80%를 이해했더라도 아마 40% 정도만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물론 개념의 숨은 의미를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90% 이상 이해했더라도 아마 60% 정도만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100%를 이해했더라도 아마도 80%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강의의 주제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천히 생각하면서 여러 번 책을 읽습니다. 여기서 개념의 숨은 의미를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하고 그 개념을 머릿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셋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설계합니다. 이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념을 바꾸어 가면서 여러 문제를 직접 출제해 봅니다.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면 아마도 수학이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수학과 좀 친해지셨나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자신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수학을 통해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